면회요? 하사급은 면회 제한입니다. 돌아가세요. 정우진 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 저 할아버지 뭐야? 옷차림 좀 봐. 할배, 여긴 특수부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택시비나 아끼시고 집에 가세요. 그렇다면 전화 한 통만 해야겠구만.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퇴근길 버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산책을 나서며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신가요? 혹시 운전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재개발 예정지의 마지막 남은 단독주택. 정영만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78세의 몸은 이미 새벽잠을 모르는지 오래였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먼지가 앉은 낡은 군무 하나. 삼성급 장성의 계급장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툭툭 쳤다. 관절마다 스며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50년간 몸을 혹사시킨 대가였다. 젊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산악훈련, 혹독한 작전 수행, 그리고 숱한 밤샘 지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쑤시는 관절로 돌아와 있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 쓸쓸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이 이미 철거되고 이제 그의 집을 포함해 서너 채만이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병사들처럼. 또 이 시간이구나. 정영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바닥에 깔린 노란 장판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고 벽지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달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다. 예전에는 부하 수백 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 혼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지글지글. 달걀이 프라이팬에서 익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영만은 문득 50년 전 야전에서 먹었던 전투 식량이 생각났다. 그때는 이런 달걀 프라이조차 최고의 보상이었는데 벽에 걸린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곧 전후회에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정 회장님. 오늘도 나오세요? 전후회 사무국장의 목소리였다. 정영만은 그곳에서 청소와 경비 일을 맡고 있었다. 전직 삼성급 장성이 하는 일치고는 초라했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예,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해서요. 정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영만은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옮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름 모를 허전함이 자꾸만 피어올랐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늘 쓸쓸했다. 예전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둘러앉아 시끌벅적했던 이 식탁이었는데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손자마저.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던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그의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 강원도 특수부대에서는 동계훈련 일환으로. 특수부대. 그 단어에 정영만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 전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손자 정우진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옛 부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장군님 손자분 특전사에서 복무 중이시더라고요. 하사로 진급했다던데.
그런데 장군님은 모르셨어요? 그날 밤 정영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가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팠다. 3년 전 같은 집 거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21살 정우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특수부대에 가겠습니다. 입대를 앞둔 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학 2년을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안 된다. 정영만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전장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 쓰러져가는 부하들, 구할 수 없었던 젊은 생명들, 그리고 평생 따라다니는 죄책감.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너는 전투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정영만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묻지도 않고, 제 인생인데 왜 할아버지가 정하세요? 내가 뭘 아는데. 순간 정영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십 년간 전장에서 쌓인 권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우진은 움츠러들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도 압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는지, 그래서 더욱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 길이 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냐? 정영만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다. 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우진이 놀라 몸을 움츠렸다. 할아버지, 나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에 있지 마라. 그 순간 정영만은 자신도 모르게 군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냉정하고 단호한, 어떤 이의도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부하들을 잃어버린 이 할아버지가? 정영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안에는 50년간 억눌러왔던 고통이 배어 있었다. 할아버지, 네가 아는 할아버지는 없다. 진짜 할아버지를 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할 거야. 그날 밤 우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정영만은 그 후로 3년간 손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자신이 화를 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손자가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 걱정되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따라오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을까? 정영만은 그날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다. 전후의 건물은 오래된 3층 건물이었다. 정영만은 매일 이곳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담당했다. 전직 삼성급 장성이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정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사무국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요. 정영만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청소 도구를 챙겼다. 1층부터 3층까지 그는 모든 복도와 사무실을 꼼꼼히 청소했다. 점심시간 전후의 사무실에서는 몇몇 원로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영만 동지, 잠깐 이쪽으로 와보게. 한 원로가 정영만을 불렀다. 그들은 모두 정영만의 후배들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높은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중장 아들이 요즘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이라는데 혹시 자네 손자는 어떻게 지내나?
순간 정영만의 표정이 굳어졌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 군대 적응하기 힘들다던데.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만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영만은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섰다. 강원도 방향을 가리키는 노선 안내판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손자가 있을 것이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같은 시각 강원도 특수부대 훈련장에서는 혹독한 동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우진은 이혜성 병장과 함께 장애물 통과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병장, 괜찮아? 정우진이 숨을 헐떡이는 이혜성에게 물었다. 이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눈에는 이혜성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며칠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훈련이 끝난 후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우진은 이혜성이 혼자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이 병장, 뭔가 힘든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정우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혜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사님, 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해? 다른 동기들에 비해 너무 부족해요. 체력도 딸리고 기술도 뒤처지고 다들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진은 그 옆에 앉았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엔 다들 그래.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똑같았어. 할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와보니 아무것도 못했거든. 정우진의 고백에 이혜성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때 선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후임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이혜성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사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혜성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새벽 점호 시간, 이혜성이 보이지 않았다. 급하게 수색을 벌인 결과 부대 뒤편 창고에서 목을 매려던 이혜성을 발견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우진은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다. 내가 제대로 돌봐줬다면, 미리 알아차렸다면. 이혜성의 자살 시도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상급 부대에서는 조사관들이 내려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우진 하사. 박상필 중위가 정우진을 불렀다. 네, 중위님. 이혜성 병장과 가장 가까웠던 선임이 너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나? 박상필의 질문에 정우진은 답답함을 느꼈다. 최근에 기분이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겠어. 박상필의 말에는 은근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혜성은 현재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우진은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분간은 면회를 제한합니다. 의무관의 말에 정우진은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 며칠 후 이혜성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수도 줄었고 다른 병사들과의 교류도 피했다. 이 병장,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사님, 괜찮아? 네. 죄송해요. 이혜성의 첫마디가 사과였다. 왜 사과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들 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전우야. 정우진의 위로에도 이혜성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전우의 사무실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친 정영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TV를 켜니 군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특수부대 동계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화면에는 하얀 눈이 쌓인 산악지대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비쳤다. 정영만은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혹시 그 중에 우진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화면 속에서 손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영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야겠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오래된 점퍼를 꺼냈다. 2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따뜻한 옷이었다. 그날 밤 정영만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보았다. 먼지가 쌓인 제복 상의에는 여전히 삼성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빛을 잃은 채 달려 있었다. 1시간 동안 그 군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내일 가자. 다음 날 아침 정영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성기게 남은 백발, 그리고 낡은 옷차림. 객관적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우진. 손자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목이 메어왔다. 전우회에 연락을 해서 하루 휴가를 냈다.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사무국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영만은 조용히 대답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푹 쉬시고요. 전화를 끊은 정영만은 지갑을 확인했다. 5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다. 오전 9시 정영만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눈이 어깨 위에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강원도까지 어떻게 가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봤다. 전부 합쳐도 5만 원이 조금 넘을 뿐이었다. 버스비와 택시비를 계산해 보니 빠듯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정영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기사에게 물었다. 강원도 양구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춘천에서 갈아타셔야 해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4시간은 좋기. 기사의 대답에 정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버스 안에서 정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우진이 자신을 반가워할까? 아니면 3년 전처럼 또다시 등을 돌릴까? 그래도 가야 한다.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버스에서 2시간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영만은 간단한 점심을 해결했다. 터미널 구내식당의 냉면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서빙하는 아주머니의 친절한 말에 정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냉면을 먹으며 정영만은 손자와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를 떠올렸다. 3년 전 그날 우진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나갔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다. 두 번째 버스는 더욱 작고 낡았다.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며 정영만은 점점 손자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오후 2시 정영만은 드디어 특수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춘천에서 갈아탄 버스, 그리고 마지막 택시까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손자가 있는 곳에 온 것이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정영만은 몸의 피로를 느꼈다. 5시간 넘는 여행이 78세의 몸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웅장했다. 높은 철조망과 경비초소,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스페셜라고 새겨진 표지판이 위험을 자아냈다. 정영만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내가 만든 부대구나. 30년 전 그가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창설에 관여했던 부대였다.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부대로 성장해 있었다. 정문에는 3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박상필 중이었다. 34살의 그는 정문 책임자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영만은 천천히 다가가 정중히 말했다. 정우진 하사와 면회하고 싶습니다. 박상필은 정영만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그리고 초라한 모습. 겨울 산골에서 온 시골 할아버지 같아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의 기색이 스쳤다. 신분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만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박상필은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하사급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부탁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정영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박상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규정이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긴 특수부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할아버지도 면회 오네. 옷차림 좀 봐. 저런 사람이 특수부대에 무슨 일로.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나 봐. 정영만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조롱과 무시가 섞인 그 시선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이미 50년간 수없이 겪어본 일이었다. 계급장을 떼고 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정말 돌아가지 않으시겠어요? 택시비나 아끼시고 집에 가세요. 여기서 우기셔도 소용없어요. 박상필의 말에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다. 정영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군용 휴대폰이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박상필이 의아해하는 사이 정영만은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오세균 중장님 계십니까? 저 정영만입니다. 순간 정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장군님? 장군님이세요? 어디 계십니까? 오세균 중장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다. 20년 전 정영만의 직속 부하였던 그에게 스승은 여전히 절대적인 존재였다. 특전사 정문에 있습니다. 손자 면회 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정영만의 담담한 목소리에 전화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어느 놈이 감히. 지금 즉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박상필과 병사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노인이 특전사령관과 직통으로 통화를 한 것이었다.
저분이 누구세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정영만은 다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조용히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혹시? 박상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영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분 정말 누구실까? 사령관님이랑 직통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상필은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군사 경호차들이 뒤따랐다. 사이렌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차렷! 박상필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세균 중장이었다. 그는 정문으로 달려와 정영만 앞에서 곧바로 거수 경례를 했다. 정영만 장군님, 오세균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정영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문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박상필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그 노인이 현 특전사령관이 경례를 올리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감히 장군님께? 오세균의 분노 어린 목소리에 박상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장군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세균 중장의 물음에 정영만은 고개를 돌려 박상필을 바라봤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 이 간부가 규정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영만이 잠시 말을 멈췄다. 조롱도 당했습니다. 순간 오세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박상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중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박상필은 말을 더듬었다. 그냥 규정상 하사급은 면회가. 규정? 누가 마음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나? 오세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특전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네가 임의로 판단한 것 아닌가? 그게 뭐가? 오세균의 호통에 박상필이 몸을 떨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네가 지금 누구한테 무례를 범했는지 아는가? 오세균이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들어라.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가?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우리 특전사의 전설이시다. 정영만 장군님이시다. 정영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몇몇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교육 시간에 들었던 전설 속 인물의 이름이었다. 30년 전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 사건을 단독으로 해결하셨고 20년 전에는 해외 파병에서 우리 부대원들을 모두 무사히 데려오신 분이다. 오세균의 설명에 병사들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균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분은 나를 포함해서 현재 특전사의 모든 지휘관들을 키워내신 분이다. 우리 특전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박상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특전사 전체의 수치입니다. 오세균이 박상필을 향해 돌아섰다. 중이, 당장 사과하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필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하지만 정영만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영만이 박상필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우진 하사를 즉시 호출하라. 오세균의 명령에 병사 한 명이 급히 뛰어갔다.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정우진 하사는 즉시 정문으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정우진 하사는 즉시 정문으로. 훈련장에서 이혜성과 함께 있던 정우진은 당황했다. 하사님, 무슨 일일까요? 이혜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면회객이 있는 건가? 하지만 정우진은 면회객이 올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고는 할아버지뿐인데 3년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가봐야겠어. 정우진은 급히 생활관으로 돌아가 군복을 정리하고 정문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문에 도착한 정우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전사령관의 차량과 경호차들이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오세균 중장이 직접 나와 있었다. 정우진 하사 출두했습니다. 정우진이 경례를 올리자 오세균이 한쪽을 가리켰다. 정하사, 면회객이 와 있다. 오세균이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정우진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할아버지. 3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다. 무엇보다 초라한 옷차림이 정우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영만과 정우진, 두 사람의 시선이 3년 만에 마주쳤다. 정우진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잘 지냈냐? 정영만의 첫 마디였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 오셨어요? 겨우 나온 말이었다. 정영만은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3년 사이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장군이 아니고 그냥 내 할아버지라서 왔다. 그 말에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다. 다 괜찮다. 정영만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에 정우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전설 속의 인물과 그의 손자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면회실로 가서 이야기하거라. 오세균이 조용히 말했다. 정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세균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정우진은 할아버지 옆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3년간의 공백이 어색함을 만들어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다. 정영만의 간단한 대답에 정우진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78세의 나이에 5시간이 넘는 여행을 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정영만은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내, 그리고 따뜻한 난방. 손자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앉아라. 정영만이 먼저 의자에 앉았다. 정우진도 마주편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3년 전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할아버지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 정영만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나야.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특수부대 힘들지? 정영만의 물음에 정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후임 하나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임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지. 정영만은 손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예. 진짜 리더는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지. 정영만의 말에 정우진은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 부하들을 잃을까봐, 실수할까봐 밤잠을 못 잤지. 정말요? 그래. 베트남 전쟁 때 내 부하 하나가 지뢰를 밟았어. 그날 밤 내가 다른 길로 안내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평생 했지. 정영만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그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 더 세심하게 부하들을 챙기게 만들었지.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지휘관이 되는 거야.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영만은 한참을 생각했다. 무서웠어. 예. 네가 나처럼 되는 게 무서웠어.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잃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그리고 내가 내 어두운 면을 알게 되는 것도 무서웠어. 어두운 면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후회를 하며 살고 있어. 정영만의 고백에 정우진은 놀랐다. 전쟁에서는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해. 한 명을 구하기 위해 10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그런 선택들이 평생 따라다니지.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정할 권리는 없었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셨잖아요. 고맙다. 정영만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맺혔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어두운 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정우진의 말에 정영만은 깊이 감동했다. 내가 이렇게 성숙해져 있을 줄 몰랐구나.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년간의 오해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제대로 해보겠어요. 후임도 잘 챙기고 진짜 선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라.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정우진의 대답에 정영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은 2시간이었다. 정영만과 정우진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대화를 이어갔다. 할아버지, 집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전우회에서 일하면서. 전우회요? 청소하고 경비하는 일이야. 정우진의 마음이 아팠다.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할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네,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어. 정영만이 손자의 말을 막았다. 그보다 너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처럼 리더가 되고 싶어요. 계급이나 권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이끄는 리더 말이에요. 정영만은 손자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영만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 시계야. 정우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할아버지, 원래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지.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지? 그래. 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었어. 정우진은 시계를 찬 채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소중히 하겠어요. 그래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영만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너는 할 일이 있잖아. 정영만이 미소를 지었다. 정우진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래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혼자 견디지 말고.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정문까지 함께 걸었다. 박상필을 비롯한 간부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정영만이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오세균이 다가왔다. 장군님, 차라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그래도 됐다. 정영만의 말에 오세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정영만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췄다. 그리고 박상필을 향해 말했다. 중이. 예. 박상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박상필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리고 정영만이 잠시 멈췄다. 내 부하들을 잘 챙겨라. 그게 진짜 간부의 역할이니까. 알겠습니다. 정영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정우진은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3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정영만이 떠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상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반성에 잠겨 있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는 방금 전 일을 되돌아봤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전설적인 장군을 무시했다는 사실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다.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중위님, 죄송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문 근무를 함께 했던 병사였다. 무슨 일인가? 아까 그 일.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함부로 수군거려서. 아니다. 잘못은 내가 했어. 박상필의 말에 병사가 놀랐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 모든 면회객을 정중하게 대하고. 알겠습니다. 한편 정우진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이혜성을 찾았다. 이 병장, 잠깐 나와. 하사님. 이혜성이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다. 정우진은 그를 데리고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다. 이야기할 게 있어. 또 저 때문에 말썽이. 야,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정우진의 말에 이혜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가 힘들었던 거 내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해. 이혜성의 눈이 커졌다. 선임이 후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하사님, 앞으로는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알겠어? 이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자신이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임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았다. 네,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 우리는 전우잖아. 정우진의 말에 이혜성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하사님,
오늘 면회객이 오셨다면서요? 응,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그래. 3년 만에 만났어. 정우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 뭐요? 진짜 리더는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혜성은 정우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고마워.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이혜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버스 안에서 정영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 덮인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했다. 손자와의 만남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손자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 저 우진이에요. 그래, 뭐냐?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정영만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부대는 어떠냐? 좋아졌어요. 후임이랑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더 잘 챙길 거예요.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덕분이에요. 정영만은 손자가 자신의 말을 새겨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밥이 먹고 싶어요. 정영만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라.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어진 후 정영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영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다.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길을 찾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부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박상필 중위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잠깐 집합해 보세요. 정문 근무자들이 모였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상필의 진지한 표정에 병사들이 긴장했다. 우리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것이죠.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을 정중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대의 얼굴이에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의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날부터 정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면회객을 정중하게 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한편 정우진도 변화하고 있었다. 이혜성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두 모여봐. 정우진이 후임들을 불렀다. 요즘 어때? 적응은 잘하고 있어? 네, 하사님.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정우진의 따뜻한 말에 후임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우리는 모두 한 팀이야. 네, 하사님. 그날 저녁 생활관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병사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혜성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어울렸다. 하사님,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혜성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우진은 뿌듯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정우진은 주말 외박을 신청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서였다. 정하사, 외박 나가나?
박상필 중위가 물었다. 이제 그는 정우진을 진심으로 아끼는 상급자가 되어 있었다. 네, 할아버지 뵈러 가려고요. 그래, 잘 다녀와. 할아버지께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우진은 박상필 중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부대를 나서며 정우진은 가슴이 설렸다. 손에는 부대에서 준비한 선물도 들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정우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집들이 사라졌지만 할아버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 정우진이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다. 왔구나. 정영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들어와.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정우진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배고프지? 뭘 해줄까?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정영만은 기꺼이 부엌으로 향했다. 손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부대에서 소문났어요. 정우진이 부엌 문턱에 기대어 말했다. 무슨 소문? 할아버지가 전설이라고요. 다들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해달라고 해요. 정영만은 씁쓸하게 웃었다. 전설이 뭐가 중요해. 그냥 할아버지일 뿐인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예요. 정우진의 말에 정영만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후임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도 하고요.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정영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 저 제대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정우진의 질문에 정영만은 잠시 생각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뭐든 상관없어. 정말요? 그래.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뭐냐? 사회복지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영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하겠다.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정우진이 잠시 망설였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제대하면 이 집에서요. 정영만은 놀랐다. 여기는 좁고 낡은데. 상관없어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정영만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자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라. 함께 살자. 그날 밤 정우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푸근한 잠을 잤다. 3년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정영만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읽어봐. 정우진은 편지를 소중히 받았다. 할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몸 조심해라.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버스가 떠나고 정영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부대로 돌아온 정우진은 그날 밤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열어봤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글로 쓰니 잘 표현이 안 되는구나. 3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할아버지는 내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은 위험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군인이 되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너를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갈 거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는 내 꿈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도 함께하고 싶다.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정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날부터 정우진은 더욱 열심히 군 생활에 임했다. 후임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동료들과도 더 돈독한 관계를 쌓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정우진의 군 복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는 이제 진짜 선임다운 선임이 되어 있었다. 후임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간부들도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정하사, 저녁 준비는 어때? 박상필이 물었다. 이제 그는 정우진을 진심으로 아끼는 상급자가 되어 있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좋은 일이야. 내라면 잘할 거야. 박상필의 격려에 정우진은 고마움을 느꼈다. 중이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너희들 덕분이지. 특히 내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그때 이해성이 다가왔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하사님, 전역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전역하면 하사님처럼 사람을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그래, 꼭 연락할게. 정우진은 이혜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했던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하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하지만 하사님이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이혜성의 말에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저녁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정우진은 정령만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로 전역해요. 그래, 수고 많았다. 정령만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정우진의 말에 정령만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나는 그냥 곁에 있어줬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우진은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봤다. 이 시계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배웠어요. 정령만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정말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도 돌봐드리고 싶어요. 정령만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맙다 하지만 네 앞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방해가 아니라 힘이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령만은 손자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저녁식 날 특수부대에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정령만이 손자의 저녁식에 참석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정영만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부대에 들어섰다. 오세균 중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 장군님,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저녁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녁식장에서 정우진은 동기들과 함께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2년간의 군 생활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식이 끝난 후 박상필 중위가 정영만에게 다가왔다. 장군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진 하사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박상필의 말에 정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혜성을 비롯한 후임들도 정우진에게 인사를 했다. 하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잘 지내라. 언제든 연락해. 네, 꼭 연락드릴게요. 부대를 나서며 정우진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1년 후 그 낡은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우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영만도 전우회를 그만두고 손자와 함께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정영만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죠. 정영만은 노인정의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옆에서는 정우진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우진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한 어르신이 정우진에게 말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더 대단해.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시고. 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게 더 많아요. 복지관에서의 정우진의 일은 날로 발전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정우진 선생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동료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누구예요? 고등학생인데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대요. 알겠어요. 오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정우진은 한 고등학생을 만났다. 진로를 두고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이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는데 저는 다른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에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요. 정우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상담해 주었다. 한편 특수부대에서는 정우진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박상필 중위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고 부대 교육 시간마다 정영만 장군과 정우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신병들은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이혜성도 전역 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정우진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다. 형, 저도 형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마워요. 형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영만과 정우진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너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년 전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우진은 저녁을 준비했다. 이제는 그가 할아버지를 돌보는 차례였다. 할아버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세요. 뭐 하려고?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정녕 많은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다. 천천히 가르쳐 줄게.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저녁 식사 후 정령만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우진이와 함께 좋은 하루를 보냈다. 이 아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진짜 권위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상처받은 관계는 고요한 진심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진이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말이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정령만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정우진이 방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편지 왔어요. 누구한테서? 이혜성이에요. 정우진이 편지를 읽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 형. 그리고 정령만 할아버지님.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형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형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전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언젠가 저도 형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님 덕분에 형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혜성 올림. 편지를 다 듣고 난 정령만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후배를 뒀구나. 네, 자랑스러워요.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 정우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심으신 씨앗이 저고 저를 통해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잤다. 내일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진짜 권위는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인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영원히 이어진다. 정령만과 정우진,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몇 년 후 정우진은 자신만의 상담센터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정령만 사회복지상담센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정령만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정우진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정으로 사람을 도우는 곳이 되고 싶어요. 상담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특히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령만도 가끔 센터에 나와서 어르신들의 상담을 도왔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상담센터를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세요. 정우진은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저희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시간과 이해, 그리고 진심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뵈시겠어요? 그날 오후 정령만은 그 젊은 군인과 긴 대화를 나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다. 할아버지의 반대는 사랑에서 나온 것일 거야. 내가 다치는 것이 걱정되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내 진심을 보여드려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젊은이는 정령만의 조언을 새겨들었다. 몇 달 후 그 젊은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화해의 미소가 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영만과 정우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가족과의 오해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령만 할아버지와 정우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큰 소리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도 진심과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었죠. 무엇보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